일반적으로 2040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시장을 주축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070으로 소비 시장이 이제 주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성장의 기회가 많고 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을 두어왔던 것, 뭐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연금의 제도로 한 것은 이미 상당히 잘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노후 준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월 100만 원으로 내가 30년 동안에 S&P 500을 6대 4로 채권하고 그 비율로 넣으면은 내가 월 300 플러스 주택연금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계획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의 이제 50대, 60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30대, 40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나 삶의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삶을 어떻게 좀 더 길게 보고 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기회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040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시장을 주축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070으로 소비 시장이 이제 주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이제 낮아지게 되지만은 소비의 축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산부인과가 이미 이제 줄어든다고 그랬고 그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전체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그 내부의 이제 구조들이 변하면서 기회들이 각각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기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5070이라는 소비 시장에 찾을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우리가 저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더 성장의 기회가 많고 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산의 서식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을 두어왔던 것, 뭐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40과 이제 5070의 뭐 그래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여전히 2040이 소득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2000년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20년 후 이 정도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보면은 2040의 숫자가 5070의 숫자보다 이제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가 2040의 숫자 비중이 대충 한 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40의 비중이 이제 2040년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2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이죠. 인구로 치자면은 5천만 인구니까 약 1,0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5070의 인구는 또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070의 인구가 한 2040년대 전후에서는 2040의 인구보다 거의 1,500만 명 정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070은 이제 소득은 없지만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숫자나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가진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소비의 축이 그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거는 서구 사회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계속 이제 젊은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항상 더 잘 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마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소비력이 이제 2040보다는 5070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제 이철희 교수가 이런 5070 대충 이 정도의 그 연령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영시니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올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영올드란 말이죠.
다양하게 여기서 액티브 시니어란 말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파워 시니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비로소 소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워가 이동하지 않나 2040에서 5070으로 그 파워가 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런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일본과 같은 그런 깊고 오랜 저성장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이 나타나기는 하되 수출하고 내수 부분이 한국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곳은 그런 섹터는 괜찮습니다. 거기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80억이지만 앞으로 90억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도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은 뭐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파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에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 시장인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도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제 사이클 같은 것이 이제 일종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올해 내가 장사가 좀 잘 안 됐는데 그럼 한 2, 3년 기다리면 또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내수 시장은 아마 이게 구조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수출은 잘 되고 온다고 하는데 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 자영업자들은 계속 왜 문을 닫고 있지?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수가 저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에 이제 저성장이었는데요.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체 경제가 아니라 수출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내수 시장은 그 운명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그 말은 장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가 몇 년 정도 있으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 산부인과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소아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구의 문제로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이 내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좋아지겠지 하지만은 아마 그게 계속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방향이라는 것은 내수 쪽에서 아까처럼 5070 좀 더 성장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저축한 돈을 이제 자산 관리하는 부분, 그거 역시 이제 서식지를 옮기는 것, 이런 두 부분들이 당장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부채, 가계들의 부채,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다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부채 수준도 높아서 사실은 이런 고부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런 부채를 털어버려야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훨씬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채를 털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번 장사가 확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이제 한번 털어버리는데요. 그런 경우가 안 온다면 부채에서 증가하는 이자율보다 내 장사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낮다고 그러면 이제 부채는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은 80년대 후반부터 그때 뭐 임금 상승률이 20%도 오르고 그때 이제 임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급속하게 이제 그때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90년대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임금이 다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고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임금이 다 다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역수에 잘 나가는 수출 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통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률이 또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이제 임금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대기업에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곳에서의 임금 체계. 우리나라의 임금의 이제 이중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중 구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런 기업이냐, 안 그러면은 국내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의 격차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미래에도 일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지 않는 내수 산업 중에서도 성장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죠.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 중에서도 고도화된 분야가 있을 거고요. 뭐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고도화된 분야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순 노동업이 있을 거고 이런 쪽이 있을 텐데요. 이쪽에서도 내수 쪽에서도 이런 언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 쪽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좀 더 다르게 일어납니다. 좀 더 차별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잇는 기업에 있어서는 임금 상승률이 뭐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은,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다운이 되니까요. 낮아지겠지만은 그래도 내수 좀 양극화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원래 성장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인당 GDP나 경제 규모를 본다면은 이게 복리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10년씩 이렇게 10% 성장했다면은 7년이 있으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몇 배가 되는데 또 7%를 성장한다면은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복리 효과,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2에서 3%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의 규모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장률은 2%, 3%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GDP의 이제 경제의 생산의 증가액은 여전히 이제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2, 3% 정도 될 정도에서 이제 멈춰지면 괜찮아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OECD 선진국들이 잠재 성장률이 2% 이런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5% 정도였습니다. 불과 그게 한 20년 전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OECD 국가들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이 한 2%대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1%대 0%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0%대 성장을 30년 동안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의 성장률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죠.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서구 국가들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나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오히려 한 5천만 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인구가 의외로 증가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700만 명, 뭐 그다음에 4,500만 명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자 숫자, 소위 말해 생산을 하는 인구는 많아지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서구 국가들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2%대 정도, 앞으로 20년 뒤에도 2%대 정도, 그럼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제일 첫 번째 도입부를 보면은
조선 400년 동안의 조선 시대부터 400년 동안 허허벌판에서 그 막 건물과 그다음에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는 것이 한 10조 동안 쭉 일어나는데요. 뭐 그 이전에 조선 시대는 그런 게 안 일어났고 우리나라 대충 6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입부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야, 저기서 이제 더 지을 도로가 어디에 있을까? 더 지을 건물이 어디 있을까입니다. 그 말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서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률을 이룬 게 3.8%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1%가 안 됩니다. 0.7% 정도 되고요. 앞으로 가면은 이게 0.4% 자본 투자를 통해서 성장되는 게 불과 한 0.4% 정도라는 것이죠. 1990년대는 이게 3.8%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더 이상 건물이나 항만이나 도로를 지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지어봐야 수익률이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부분은 인구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2020년대는 인구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는 0%입니다. 인구로 인해 경제 성장에 기여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고 기술 혁신을 더해가지고 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040년대 가면은 거의 0%대이고요.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재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한 2% 정도는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정상적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훌쩍 그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050년대 이후니까 아직은 좀 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잠재 성장이 OECD 국가들보다 이제 낮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성장이 멈췄다고 제가 표현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 국가들에서 보이는 2%대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올해는 뭐 2.6% 이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차 잠재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인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장을 할 때는 공장을 하나 짓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지어도 많은 돈을 버니까 계속 이제 자본 투자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많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화되면은 이게 성장률이 그 개발도상국의 뭐 10%, 뭐 7% 이런 게 아니라 2%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안착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경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본 인구뿐만 아니라요. 자본도 그런 부분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본도 그만큼 투자가 덜 돼야 되니까요. 서로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폴 크루그만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미 1990년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자본과 노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은 한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 이제 IMF 외환위기였고, 그 다음에 그걸 그때 한번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제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2000년대 20년 동안은 그래서 참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본 투자 수익률도 줄어들 거고 인구도 이제는 뭐 생산 가능 인구는 훨씬 크게 줄어들 거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들이 야 저것밖에 성장을 못하나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다면은 그는 성장률도 당연히 성장률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우리나라의 땅이 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공장이나 이런 걸 다른 곳에 지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땅이 넓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벤치타운이 뭐 샌프란시스코 있다가 또 텍사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한 30년, 50년 후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거의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되는 팩트니까 이것은 뭐 전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팩트이죠. 근데 이 팩트가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의 운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인구 구조가 이러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우리나라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정책의 비중을 두느냐 하면은 이게 인구의 문제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새로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한 명이 두 명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생산이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데 우리나라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60대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더 오랫동안 일자리에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은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럽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그래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60대의 시니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한 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그에 비해서 훨씬 과거에 비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낼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에 비해서 훨씬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지 하는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된다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노동 인구를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든지 이거 역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구조는 팩트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펴봐야죠. 사실은 토인비가 역사에서도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듯이요. 우리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성장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면은 이제 OECD 국가들보다 더 낮은 잠재 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꼭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인구 구조는 결정되어 있는데 경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잠재 성장, 일종의 성장률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다가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늙은 유럽 국가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가게 전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인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40은 축소가 되는데 5070은 소비시장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회를 찾는다면은 우리가 5070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니어 제품을 수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들, 예를 들어 뷰티 시장이라든지 바이오 시장이라든지 헬스케어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고령자들의 이 파워 시니어들의 소비하고 결합되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쪽에 이제 기회로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량한 자산을 가진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보다도 미국에 있는 기업, 그동안 글로벌에 있는 훨씬 우량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일컬어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는 것인데요. 이제 정말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옮기고 있는데요.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시가총액이 아마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45%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야, 우리 그래도 전 세계 시가총액의 45%인데 조금 더 글로벌로 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 주식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2%도 안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 아주 뛰어난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만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2%만 해당되는 우리나라 플레이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플레이어들을 스카우트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정말 해외 투자하는데 어렵지만요. 요즘 모바일 한 번에 손가락 한 번으로 클릭하면은 해외 선수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래 비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서식지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데 거래 비용, 소위 말해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분산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채권 자산은 국내 자산 하면 됩니다. 해외로 나가도 환해지 하면은 거의 국내 금리하고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은 그냥 국내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해외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는 최소 50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런 생각을 하는데 5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아직 이제 국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많고요. 여러분들 자산을 쿨하게 보시면은 국내 50을 하고 해외 50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쿨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 하더라도 아마 꽤 많이 하신 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 50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최소 50 하면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야, 무슨 미국의 주식의 비중을 50%나 높이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실제 비중은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국내 비중이 높을 겁니다. 저는 해외 주식 중에서도 다른 주식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미국 주식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다국적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해외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시장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 통제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투명한 국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 투명한 그 제도가 그래도 뭐 거기도 문제는 일어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미국 정도면 충분하다. 네, 굳이 다른 나라를 뭐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보았습니다. 종잣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벤처나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본이라는 게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종잣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자본금을 모으다가 갑자기 돈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금이라든지 통해서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든지 뭐 그럴 때는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부터 계속 그 후에 자산 관리를 해서 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종잣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예금으로 안전하게 종잣돈을 모은 뒤 투자를 한다. 한 10년 정도 모은 뒤 10년의 기간을 어떻게 그리 다 허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원짜리도 꽉 찬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리츠, 부동산 리츠를 한다 하더라도 5,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전혀 예, 큰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1억 모을 때까지 예금 수익률로 갖는 것, 그게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변동성 활용하는 투자는, 변동성 투자는 그건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투자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옵션에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뭐 거의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저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입니다.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리스크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으면은 수익률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을 잘 관리해서 수익률 높은 자산을 택한 다음에 변동성을 잘 관리해 가지고 내가 이제 실제로 수익을 높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초저위험, 초저수익 자산이 있다면은 이건 변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고수익, 고위험 자산이 있다면은 이제 주식과 같은 자산이 있겠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내가 택하는데 변동성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분산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것은 내가 고수익 자산을 선택한 뒤에 이 고수익 자산의 리스크를 내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해외 투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최소라는 단어고요. 그거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국내도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분산 투자에서 일단 종목을 분산을 아무리 자기가 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분산 못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2018년에 미국에 이제 학자가 한 명, 미국의 90년에 미국의 주식 종목 다 거래되는 종목들을 이제 수익률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이 이제 주식 수익률이 하여튼 초과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채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게 된 것, 그 수익률을 내는데 기여한 종목 수는 100개 중에 4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96개 종목은 거기 기여하지 못하고요. 96개 종목은 그냥 국채 정도 수익률을 내든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든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 4개의 종목이 거기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세계의 주식 데이터로 보니까 100개 중에 4개도 아니고 100개 중에 2.5개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몇 개의 작은 종목이 주식의 수익률을 다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문의 이제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4개의 종목을 열심히 찾아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주식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 4개의 종목을 사전적으로 선택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니까 쉬워 보이는데요. 20년 전에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할지 누구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4개의 종목이 그럼 초과 수익을 거의 다 내는데, 그러면 이 4개의 종목의 성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S&P 500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걸 합해서 다 들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4개 종목이 그냥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종목을 가져오려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전을 치자면은 선수 몇 명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여러 명 다 같이 그냥 스카우트 하듯이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주식은 충분히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TF로 한 것도 예를 들어 바이오 ETF 전혀 분산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임의로 택해가지고 한 50개 종목을 택했다. 그것도 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산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워렌 버핏이 말한 S&P 5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젊을 때는 가끔씩 복권도 사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복권을 산다든지 코인을 산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종목을 사는 것은 내 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다면 코어 자산이라는 걸 가집니다.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코어 자산은 여러분들 전체 자산의 뭐 한 70에서 80% 정도인데 이 자산은 우량한 것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S&P 500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견고하고 우량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20에서 30% 이건 그런 걸 하셔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에서 내가 종목을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코인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한 70, 80은 그냥 S&P 500과 채권과 그다음에 리츠 우량한 부동산 이런 것들로 구성을 견고하게 해 놓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고수익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죠.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상 대부분 오버밸류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보통 다 반영되어 있지만 아직 경기 이제 후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좀 커다란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지 좀 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사실은 1990년대부터 계속 돈을 풀었다 쪼았다 했는데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돈들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못 쪼았습니다. 계속 풀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이제 2018년 이렇게 해서 파월이 이제 와서 이제 그 통화를 쪼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이제 통화를 왕창 풀어버렸죠. 거기다 지금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도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이렇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풀고 재정을 이 정도 풀게 되면은 금융 역사상 보통 자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나면은 그때 S&P 500은 저는 주식 중에서는 우량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량 주식의 묶음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500개를 모아놨으니까요. 우량 주식입니다. 우량 주식의 단점은 이제 사람들이 우량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버밸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 미국 주식 좋다 이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조정되었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까지 아마 꽤 조정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 이제 우량한 S&P 500을 사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의 상황에서는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S&P 500을 말하면서 약간 모순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분산 투자보다는 예를 들어 다음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갑작스럽게 벌였다. 그 다음에 주식 종목 몇 군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집중 투자가 하이 리스크인 만큼 하이 리턴을 가져옵니다. 그건 어디나 변함이 없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게 실력으로 벌었을지 운으로 벌었을지 그거는 이제 모를 일입니다. 벌기는 벌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두 개가 적정하게 결합되었는지 이거는 이제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 종목을 선정해서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종목에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고 집중 투자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쪽박 찬 사람도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집중 투자를 통해서 대박과 쪽박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은 S&P 500을 통해서 상위의 수익률을 노릴 것인지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S&P 500을 통해서 상위의 수익률을 노리는 것. 그게 투자하더라도 상위의 수익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박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대박을 노리면 반드시 쪽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 이제 책도 보면은 봐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한 사람들인데 워렌 버핏이 무슨 S&P 500을 사더나 종목을 다 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그 뭐 100배씩 벌었다 뭐 이래 가지고 1억 넣어서 100배 하면 100억이 되니까요. 뭐 이런 거 보면 유혹이 될 수밖이죠. 그 이면도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제가 이 투자책 이걸 쓰면서 가장 저는 이제 구루들 투자 구루들의 말들하고 저 생각하고 맞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가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구루들이 이야기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 책의 요점은 이 구루들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이제 버튼 마키엘이라고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 책을 써서 지금까지 12판인가 냈으니까요. 뭐 이 책 재밌습니다.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프린스턴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수를 하고 70년대도 교수를 했고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인들에게 맞는 투자법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두 번째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총회 하거나 할 때 우리나라하고 뭐 거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벅시 회도의 주식을 사십시오. 그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가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 S&P 500을 사라. 그 다음에 까먹으라. 뭐 굳이 뭐 시장 복잡하게 매일 뉴스 볼 거 필요 없이 그거는 딱 사고 까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네 월급 올리는데 투자하라. 그래서 그 월급 올려서 그걸 가지고 저축액을 늘려서 또 S&P 500을 사라. 그러면은 거의 확실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투자법의 가장 요체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니까 준비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 비경제적인 것 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없는 천국은 지옥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아무리 내가 편하더라도 혼자서 친구 없이 있는 천국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를 돈 준비를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재무적인 것, 내가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건강은 뭐 워낙 필수적이니까 그거는 빼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돈, 자산관리 이건 제일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풍성하게 갖춰진 것 그게 이제 노후 준비가 가장 잘 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서울 지역을 계산하면은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은.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일어나는 거하고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비 내고 하면은 제가 한 300만 원 이야기하면은 그걸로 되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뭐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은 한 100, 150 써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서울 지역으로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매 2년마다 하던 서베이가 있는데요. 전국으로 하면은 3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서울 지역으로 하면은 한 330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생활비로 일단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 조금씩 줄어드니까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아까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인데요. 저축권제하고 저축한 돈으로 이제 S&P 500을 사는 것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30년을 그러니까 연 1,200만 원이죠. 30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7%라고 하면은 대충 12억 원 정도가 모입니다. 12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하면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이제 2배 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0억 원 정도 같으면은 월 한 3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계산하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주식의 한 60%, S&P 500의 한 60%, 그 다음에 채권의 한 40% 이렇게 들어가고 월 200씩 계속 투자한다 생각을 하면요. 젊을 때 월 200은 큰데 나이 들어서는 소득이 많았을 때는 또 작아지니까요. 이 평균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월 50, 나이 들어서는 월 뭐 300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평균으로 월 200을 하게 되면은 10억, 현재 가치로 해서 한 10억이고 그걸 하면은 이제 350 정도가 마련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되게 많네 하는데요. 국민연금 들어가는 것들 그거 빼버리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나머지 150만 원만 마련하면 되잖아요. 150만 원 마련하려면 한 5억 원 정도 되면 됩니다. 5억 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 원으로 30년 동안에 S&P 500을 60%, 채권 40% 가지면은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내가 따로 하나 마련했다면은 나중에 그 주택연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월 100만 원으로 내가 30년 동안에 꾸준하게 국민연금은 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S&P 500을 6대 4로 채권하고 그 비율로 넣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월 300 플러스 주택연금 정도로 이제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일단 그런 계산은 나옵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도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개인연금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13.2, 13.12에다 1.2, 13.2%, 16.5%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훨씬 실수익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또 9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과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것들은 개인연금은 무조건 풀로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개인연금은 이제 혜택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율과세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이 연금 비클이 아니고 연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운용을 한다 하면은 배당 소득이 떨어지든지 이자 소득이 떨어지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 원천 징수를 해서 국가가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금에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소득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떼가느냐? 돈을 인출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요.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는 과세율이 5.5에서 3.3% 사이로 또 제율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액공제, 비과세 그 혜택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혜택은 과세 이연되는 그게 효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율과세로 내가 되는 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또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런 세제 인센티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노후자산은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집을 마련해야죠. 예, 집 마련하는데 보통 초기에는 좀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세액 공제해야 되는 부분은 적은 돈이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없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넣고 자동 적립을 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세액 공제 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많아질수록 차츰차츰 원리금 상환 금액은 일정하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이제 저축액에 다른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
개인연금 쪽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의적으로 저축을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연금 부분에 해당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것도 금액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 플랜에 있어서 저축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스텝업이라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스텝업이라는 것은 한 단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35세 때에 비해서 45세 때는 저축액이 더 많아져요. 소득이 많아지니까요. 55세 때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축액에 비해서 그대로 그냥 두지 말고 저축액을 자꾸 늘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저축 스텝업인데요. 그렇게 이제 플래닝을 지금 35세는 이렇지만은 45세 가면은 지금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더 이제 많이 스텝업해서 이렇게 저축 금액을 늘려가는 그 플랜을 짜야 되고요. 개인들이 이제 사실은 야 내가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이걸 더 늘려야지 하는 스텝업조차 귀찮아서 잘 안 돼요. 의식이 안 되고 처음에 자동 이제 납입하게 된 것, 뭐 예를 들어 월 20만 원, 뭐 그대로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스텝업 하는 플랜도 자동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저축 금액을 자동 이제 그 이체되는 금액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플랜도 있을 정도로요. 그냥 저축도 이렇게 나이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스텝업 해나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이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0세라도 마찬가지 들고 5년 이상 납입을 하면은 55세를 넘었으면은 내가 인출을 하면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50 초반인데 내가 소득 공백기도 60대 초반에 내가 나가면은 올 것 같고 뭘 준비해야 될까? 과세가 절세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혹시 연금 부분이 이제 계좌 부분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을 이쪽으로 옮기셔 가지고 여기서 운용을 하시면은 뭐 50살이라도 안 늦습니다. 55세라도 안 늦어요. 주택연금은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다른 소득이 충분하면은 뭐 활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택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가지고 막 어렵게 생활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가지고 연금화해서 받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벽돌 하나씩 떼내서 못 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마련 못 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벽돌 하나 떼내서 팔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주택연금도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막 쌓여서 또 대출금 부채 금액이 또 많아지고 하면서 부채의 복리 효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같은 경우 활용을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55세 이상부터 지금 가능한데 굳이 이 부분은 일찍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70세나 이 정도 돼서 이제 주택연금을 슬슬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택연금도 주택금융공사가 하니까 일종의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택연금이나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갖춰 놓으셔도요. 노후소득이 마련되고 지금 같은 경우 70대, 80대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고 지금 30대, 40대는 이제 연금의 제도라는 것은 이미 제도는 다 퍼펙트란 말을 쓰면은 좀 무리이지만은 상당히 잘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서 좀 이게 꾸준히 마치 소그름 걷듯이 이렇게 차분차분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노후 준비 됩니다. 그럼 뭐 서구 사회가 이미 그 길로 일찌감치 간 부분이고요. 국민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30년, 35년을 충실하게 납입했다 하면은 그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소득 대출 45%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는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의 포션이 줄어들잖아요. 자꾸.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개인의 자기 책임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을 이제 되게 부러워하시는데요. 공무원연금이 이제 자기가 9%, 국가에서 9%에서 18%를 납입합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을 보면은 국민연금 9%, 그 다음에 퇴직연금 8.3, 이 둘을 합치면 17.3%이니까요. 공무원연금 납입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저렇게 잘 어느 정도 연금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근로자들은 잘 안 될까? 이제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부분에서 이게 연금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잘 축적되고 퇴직했을 때 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지금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적연금 부분을 내가 연금 잘 축적을 하고 이게 다시 연금화하게 한다면은 국민연금하고 둘 합치면은 거의 공무원연금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적연금 부분의 중요성은 아주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